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대환 관세사고요. 2010년에 합격해서 지금 7년차 관세사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이제 개업을 사업장을 차려서요. 네, 이제 대표 관세사로 하고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네, 관세사 하면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사실. 차라리 법인의 팀장 관세사 하다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가 돈을 더 많이 벌긴 했어요. 근데 제 사업장을 꾸려서 나와서 해보니까 더 일도 더 많아지고 했지만, 뭐 수입도 아직은 이렇게 적긴 하지만 재밌어요. 남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느냐,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하느냐 차이가 좀 크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자, 1강은 첫 시간이니까요. 1강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거고요. 일단 왜 관세사를 왜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목적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세사가 하는 업무들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시험을 합격할 목표, 언제 합격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자, 만약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내년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무역실무에 대해서 무역실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1교시 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왜라는 부분인데요. 자, 저 때는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관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무역, 막연했죠. 막연히 무역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대학교 때. 그 얘기는, 자, 무슨 얘기냐면, 무역을 하면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클래식하게 노트북을 딱 들고 다니면서 멋있게 양복 쫙 빼입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줄 알았죠. 자, 그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그럼 무역의 최고 전문가는 뭐냐?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무역의 최고 전문가가 뭐냐 해서 찾아봤더니 관세사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학원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이 학교에 이제 대자보에 이렇게 막 붙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학원도 많고 정보들도 많으니까 관세사가 하는 업무들이 어떤 건지 좀 먼저 알고 계시고, 왜 관세사를 하고 싶으신지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관세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첫째는 통관입니다. 자, 그래서 통관이라는 얘기는 수출 통관, 그 다음에 수입 통관. 그죠? 자, 같이 환급이라는 업무도 통관의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게 가장 관세사들의 주 업무면서 메인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수입이 가장 크기도 하고요. 이게 주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FTA. 자, FTA도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우리 관세사들이 하는 업무는 원산지 업무입니다. 즉, 원산지가 한국산이냐, 한국산이 아니냐라는 거를 원산지 판정해주는 게 관세사들의 업무 범위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는 AEO라고 해서요. 종합인증우수업체. 자, 이 AEO라는 거는 2001년도인가요? 2000년도인가요?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이 통관, 교역에 관한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고, 보안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AEO 제도인데요. 이 두 제도가 2010년 전후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돼서요. 그때부터 관세사들 좀 많이 뽑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90명 정도 뽑죠, 원칙이.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더 뽑기도 하고. 저 때는 75명이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더 적게 뽑기도 했어요. 50명 뽑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 두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세사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들은 포화 상태예요, 사실. 근데 아직 관세사들은 아직도 좀 사람이 부족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요, 일반 대기업들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관세사들을 뽑았어요, 직원으로. 지금도 계속 뽑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관세사들은 인원수가 좀 부족하고요. 포화가 더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빨리 1년, 향후 1년 또는 2년 내에는 무조건 합격을 하셔서 빨리 자리를 잡으셔야지. 그죠? 또 평생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요 업무는 심사 업무랑 쟁송 업무가 있고요. 자, 여기는 법인 심사. 그 다음에 행정 쟁송.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관세사가 되셔서 법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두 업무를 보통 위주로 하실 거예요. 또는 이 업무를 하시거나. 이 업무를 하는 부서를 보통 관세법인에서는 통관사업부라고 하고요. 통관사업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자, 이렇게 세 개는 컨설팅 사업부라고 보통 해요. 네. 그래서 보통 합격하시고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 두 개의 업무를 하실 확률이 가장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짬밥이 되면, 소위 한 5년 차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 업무를 같이 이제 곁들여서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심사나 쟁송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대상이 아니고요. 최소 중견기업 이상이 이 심사의 대상 또는 쟁송의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심사를 하거나 쟁송이 일단은 발생이 되면 금액의 단위가 뭐 몇 억, 적게는 몇 억부터 시작해갖고 몇십억, 몇백억까지도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추징이 당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관세사의 역할은 뭐냐?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서 한 장,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억 추징 당할 거를 5억으로 낮출 수도 있고요. 또 말 잘못하면 1억 추징 당할 거를 2억, 3억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요. 그래서 아무나 사실은 관세사 바로 되자마자 이 업무에 투입되지는 않아요. 정확한 판단력과 정확한 법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또 이것만 하다 보면 또 그 규칙이 또 있으니까 또 뭐 익숙해지시면 그게 뭐 어려운 업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위 관세 사무소나 관세법인 들어가시면 관세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원이라고 부르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수출, 수입, 통관 업무를 보통 하게 됩니다. 네. 이분들한테 좀 잘 보여야 돼요. 처음에 관세사가 되시면 관세사 됐다고 관세법인 들어가서 괜히 이렇게 막 이렇게 어깨에 딱 피고 아는 척하고 그러면 혼납니다. 이분들한테. 네. 관세사 돼도요 몰라요. 실무랑 또 책이랑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서 한 2년, 3년 정도는 배우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 관세사가 된다던가 팀장 관세사가 돼서 요 사무원분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쵸?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급으로 성장을 하셔야 되고요. 통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요건들이 많고요. 법령이 저촉되는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시면 관세사는 이렇게 4가지 업무로 구분 지을 수 있겠어요. 자, 이 업무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업무? 네,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관세사가 왜 되고 싶으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그쵸? 근데 돈만 보고 관세사가 되려고 한다면 사실은 대기업 들어가는 게 더 빨라요. 토익 900점 맞는 게 훨씬 빠르고요. 심지어 차라리 수능 공부해갖고 대학교 업그레이드 해갖고 그렇게 해서 뭐 스펙 쌓아갖고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돈만 보자면. 그렇죠? 근데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뭐 처음에 뭐 돈 보고 시작했겠지만 돈이 전부가
연봉이 좀 궁금하시죠? 처음에 다 말씀드릴게요. 보통 관세사들 연봉은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고요. 처음 합격하셔서 처음 수습으로 들어가시면 한 1,500에서 1,800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렇게 받으실 거고요. 그 수습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1년 차가 되는 거죠. 1년 차 때 보통 3,000 전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연봉. 그래서 좀 대형 법인들은 3,000, 한 300, 400까지 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견, 좀 작은 사무소나 이런 데는 한 2,000 후반대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요,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요, 똑같아요. 어디에서 일하시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어쨌든 연봉이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사가 좋은 거는 보통 직장을 다니시면 월급 상승률이 보통 한 5% 전후일 거예요. 그래서 몇만 원 수준일 거예요. 많아봐야 10만 원 올라가려나 한 달에? 그런데 관세사들은 처음에는 일정 수준까지 연봉이 500씩 이렇게 뛰어요. 팍팍팍 올라가요. 한 5천 정도 될 때까지 팍팍팍 올라가고요.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이제 좀 정체가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1억, 2억 받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고, 그래서 약간 중견 기업 정도로 해당이 되고요. 제 주변에도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좀 몇 명 있는데, 연봉 한 7, 8천 받아요. 이제 대리말, 과장 초 이런 애들은 7, 8천 받는데, 그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7, 8천 받는 거랑요, 우리 관세사 5천 받는 거랑 똑같아요. 실수령액은 똑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들은 세금을 엄청나게 띄더라고요. 물론 걔네들은 이제 성과급도 있고 그래서 좀 수령액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별로 크게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삶의 질이라고 봤을 때는 관세사가 좀 낫죠. 그리고 또 관세사가 좋은 게 부수입이 좀 많이 생겨요. 부수입이. 그러니까 연봉 외에도 그러니까 실례로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기업체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시간에 보통 적게 받아야 10만 원, 많이 받으면 2, 30만 원씩도 받아요. 그래서 부수입들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생활이 좀 자유롭고요. 어느 정도 좀 연차가 되면은 이제 주도하에 자기 주도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성취감도 좀 많이 늘 수 있고 시간도 좀 자유롭고 이런 부분에서는 관세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만 생각하신다면 대기업 가시고 조금 삶의 질이라고 봤을 때는 관세사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하셔서 열심히 좀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언제 합격할 거냐? 자, 언제? 여러분은 언제 합격하셔야 돼요? 내년에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내년. 그렇죠? 자, 그러면 내년에 합격하시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즉, 공부 방법.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계획. 자, 중요합니다. 이제 좀 잘 들어주세요. 저는요, 공부를 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도 똑똑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사실은. 공부를 오래 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떨어지는 방법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합격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마인드를요, 올해 공부를 끝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끝낸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보통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4월이나 5월부터 이제 2차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해요. 5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 있고, 그쵸? 강의가 심화 있고
보통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리고 1월부터 뭐가 있나요? 모의고사 보죠. 그래서 상담들을 해보면 5월부터 12월까지는 요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열심히 이해하고 다독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암기만 빡세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 12월까지요. 암기까지 다 끝내놔야 돼요. 모든 거 암기까지 다 끝내놔야 돼요. 응? 제발. 네. 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전자처럼 이때까지 열심히 이해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1월 달에 갑자기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 아무것도 못 써요. 진짜. 아무것도 못 써. 답안지에.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못 써요. 18장이죠? 16페이지 중에 5페이지나 쓸라나? 16페이지 중에 못 쓴다고요. 그러면 사람이요. 갑자기 자신감이 확 하락이 되면서 기분이 확 다운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첫째, 자신감이 하락이 돼서 공부하기 싫어지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를 하게 돼요.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 그러니까 모의고사 진도표에 맞춰서 나의 계획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진도표에 맞춰서 모의고사 등수를 올리려고 요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돼요, 나중에. 그렇죠? 나를 위한 나의 계획대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돼요. 그럼 모의고사만 잘 보려고 막 급급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2월까지 암기까지 다 하셔서 여러분들 마인드를 시험 날짜를 1월 1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자, 두 번째는 강의를 좀 빠지지 마세요. 응. 출석. 자, 실강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특히나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이 특히 조금 이렇게 듣고 싶을 때 좀 듣고, 그죠? 듣기 싫을 때는 좀 이렇게 안 듣고 그러시는데 규칙적으로 딱 들으세요. 딱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요 시간대는 강의만 딱 듣자. 그리고 특히나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만 들으세요. 하다가 이렇게 착 내리죠? 착 내려서 막 이렇게 인터넷 보고 막 그러죠? 핸드폰 보고 그러지 마시고 특히나 더군다나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더 집중하셔갖고 더 들으세요. 2번, 3번 들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그냥 빨리 집중해서 들으시는. 그래서 관세사잖아요. 선비사예요. 선비사자. 그렇죠? 아무한테는 안 줘요. 어렵습니다. 합격하기. 즉 단순히 머리 좋은지 머리 나쁜지 요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성실도도 제가 봤을 땐 판단한다고 보고 그 사람의 인성까지도 본다라고 봐요. 왜? 객관식이라면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 모를 텐데 주관식이거든요. 글이거든. 그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모의고사 계속 채점해보면요. 대략 글씨체, 그 다음에 문체라고 하죠. 문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 성향이 대략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게 감이 좀 와요. 그럼 실제로 상담해보면 또 맞아요. 그래서 약간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좀 강의 임해주시고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 3시간씩 떠드니까 말하면 이렇게 힘들진 않는데 듣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3시간씩 앉아있으면. 저도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참고. 예. 우리 대학교 때 학교 다닐 때도 강의 안 빠지고 이런 애들이 학점 잘 받잖아요. 대학교 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자, 그 세 번째. 스터디. 자, 스터디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저도 성향이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려갖고 이렇게 어울리려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또 교통 이용해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신경 쓰이고 막 그러잖아요. 뭐 돈도 들고. 그래서 스터디